네, 쉬는 시간 잘 쉬었나요? 어때요? 아름다운 글꽃밭 영상 잘 보셨어요? 그 공간이 꿈과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정말 놀라운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이따가 수업하는 시간에 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어야 될 책 뭔지 알죠? 누가 봐도 연애 소설인데요. 네, 표지가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소설이 굉장히 작은 책자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30편이나 되는 총 30편 정도 되는 소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휘리릭 빨리 넘겨지기보다는 좀 재미도 있으면서 또 묵직한 감동도 들어있기 때문에 천천히 나눠서 음미해서 읽어도 되고요. 오늘 이거 다 안 읽어왔어요.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함께 재밌게 읽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또 이제 강의 자료 함께 보시면서 할게요. 누가 봐도 연애 소설을 지으신 작가님, 이기호 소설가님이신데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시기도 해요. 전라남도 여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주대학교에 교수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문해창작학과 이제 부교수님이시고요. 나이는 1972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50세, 정확히 딱 50세가 되셨고요. 화면 속에 있는 이 사진은 조금 많이 젊어 보이죠? 네, 좀 젊은 시절의 사진인 것 같고요. 물론 나이 50이 많은 나이는 아닌데요. 책 표지에 보여지는 사진은 좀 최근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교수님이 되셨고 또 강원도 원주 출신인데 광주광역시에 이제 소재한 교수님이 되셔서 지역에서도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고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요. 무엇보다 교수님이 작품성도 굉장히 좋고 대외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으셔서 수상 내역도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1999년 단편소설 버니로 데뷔를 하셨는데요. 2010년에 이효석 문학상도 받으셨고 2013년 KBS 김승옥 문학상, 김승옥 작가님, 네, 전남 순천에 아직 이제 생존해서 살아 계시고요. 순천문학관에서 기거하시면서 집필 활동도 하시고 이제 손님들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김승옥 작가님 뵈러 갔었는데요. 한국 소설가 중에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김승옥 문학상이란 상이 지금 생존해 계신 데 있고 그 상을 또 수상하셨고 한국일보 문학상도 받으셨고 동인문학상도 받으셨고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만큼 작품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강의 실력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저자인 소설가 이기호 선생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른 책들,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기호 작가님 처음 뵙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소설 작가님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기호 소설가님의 다른 책들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책 제목을 보면 좀 제목부터 좀 재밌어요.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우.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목부터 좀 유쾌하게,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하면 조금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교수님답게 좀 무게를 잡으시거나 묵직한 느낌이 아니라 좀 가볍고 경쾌한 문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 자체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들 같은데 그 핵심 그 캐릭터의 그 속성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게 잘 잡아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책들, 그리고 또 공통점은 책 표지들이 다 예쁘고 굉장히 아무래도 이기호 소설가님 젊어서부터 활동 많이 하셔서 젊은 감각 유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고 또 꼭 읽어봐야 할 이기호의 소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차남들의 세계사라는 이 책은 장편 소설이에요. 꽤 두께감이 있고 양이 많은데요. 거의 집필기간 7년 가까이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목부터 좀 차남들의 세계사, 차남들의 세계. 차남이란 뜻은 장남이 아닌 두 번째 아들. 어떻게 보면 주목받는 장남에 비해서 덜 주목받는 차남이라는 그렇게 캐릭터를 설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목에 왜 차남들을 했는지 궁금해서 다 읽어보고 작가의 말도 읽어봤는데 명확하게 차남들이란 단어를 쓰신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추측하건대 장남하면 장남, 장손 이렇게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뭔가 무게감도 있고 하는 장남들과 달리 차남들은 둘째 아들, 막내 아들 뭐 이런데 조금 좀 자유롭고 여유로운 편에 속하죠. 또 평범하다는 것도 있고 어떤 특혜를 받지 않는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런 의미로 쓰시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은 한국사인데요. 또 세계사라고 제목을 정하신 이유도 어떤 한국 역사에 있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웠던 사건이 소재가 되는데 또 세계사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그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물론 그 사건과 연관된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일도 있죠. 버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 보편 타당한 그런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어서 또 세계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추측해봤어요. 이기호 작가님께 직접 여쭤보진 않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여쭤보고 싶어요. 이 책도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읽어봐야 하는 이유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실 차남들의 세계사라는 책은 저도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네이버의 오늘의 책에도 선정이 된 책이에요. 역사와 인간 개인의 삶이라는 너무나도 거대한 두 가지 주제를 얄미울 정도로 무심하고 재미있는 문체를 통해 하나로 엮어내는데 성공했다. 이게 네이버 오늘의 책 그 표현인데요. 차남들의 세계사, 차남 인간 개인의 삶이 그런 어떤 세계사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너무나 거대하고 그때 상황은 한국의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인데요. 그걸 좀 우리가 어떤 분노의 감정이나 그 비극의 감정, 슬픔의 감정에 너무나 빠져버리면 그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기호 작가님은 좀 무심하게 그러나 좀 재미있는 문체를 통해서 그 두꺼운 장편소설 한 권이 정말 순식간에 읽혀지는 그런 느낌. 문체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이기호 소설가님께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오늘의 주제 도서. 누가 봐도 연애소설. 이기호 작가님의 첫 연애소설이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걸 봤는데요. 소설을 진짜 많이 쓰셨는데, 연애소설은 처음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표지 자체도 1km, 우리 자기에게로 가는 거리 1km 남았습니다. 라는 이미지 같아요. 이게 단편소설이 총 30편, 30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에 대한 그런 표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 같아요. 사파를 그려주신 분도 정말 재치있게 잘 그 소설을 다 읽어보고 그 소설 내용에 맞게 한 편씩 총 30편의 사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작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판되었고요. 오늘도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기호만이 쓸 수 있는 누가 봐도 진짜 연애소설. 표지에 있는 이 광고 문구가 굉장히 재밌죠? 우리가 책을 선정할 때 이제 서점에서 이 책 살까 말까 고를 때 이제 표지부터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표지를 구성하는 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책등이라고 해서 이제 책을 책꽂이에 꽂아놨을 때 보여지는 부분, 등처럼 보인다 하는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책꽂이에 책을 막 여러 권 꽂았을 때 그 책등만, 그 좁은 공간의 책등만 보고 많이들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누가 봐도 연애소설은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이에요. 연애소설이니까요. 재미와 깊이를 모두 갖춘 짧은 소설 30편이 총 수록되어 있어요. 와,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녹색 제외 그 첫 번째 단편을 읽었는데 순간적으로 끝나서 아니 벌써 끝났나? 다음 편이 이어지는 건가? 라고 봤는데 또 다른 제목으로 이어지면서 전혀 다른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총 세어보니까 30편 정도, 30편이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페이지 수가 많진 않지만 30가지의 이야기, 각기 다른 이야기가 쓰여 있기 때문에 한 편을 다 읽고 여운을 남기고 또 이제 감동을 느껴보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빨리 다 읽어야 돼 라는 그런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짬이 나실 때마다 촥 펼쳐서 마음에 드는 단편 하나를 골라서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정말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뭐 택시 운전기사도 있고, 애기 아빠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같은데 그 상황을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를 재밌게 잘 잡아내셨더라고요. 30편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첫 번째 단편, 녹색 재회라는 거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고 정말 빵 터졌는데요. 왜냐면 우리 부대에 계신 용사님들은 20대 다 아직 미혼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저의 경우는 결혼을 했고 이제 아들이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이거 녹색 어머니회 활동을 했거든요. 저도 이걸 해봐서 너무나 와닿는데 이제 초록색 모자를 쓰고 초록색 띠를 두르고 노란 깃발을 들고 이제 노란 깃발을 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란 깃발을 들었을 때 딱 앞으로 펼치면 전진이고 옆으로 해서 아이들이 못 지나가게 이제 정지 스탑. 아마 여기 계신 용사님들은 직접 녹색 어머니 회나 아버지 회 활동은 안 해봤어도 그분들의 봉사를 겪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편 소설 속 주인공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온 이 녹색 어머니 회로 돼 있는데 어쩌다가 아버지가 등장하게 되죠. 이제 요즘 이제 퇴직이 조금 빨라지면서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퇴직한 김에 이제 육아를 전담하는 그런 아빠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그 분홍색 모자로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출판하는데 그런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제 잉크 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주 색깔, 그러니까 흑백으로 하고 한 가지 컬러만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연애 소설이니까 핑크빛, 분홍색을 테마 컬러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 모자를 안 쓰고 분홍색 모자를 쓴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잉크를 모두 써서 올 컬러로 제작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분홍색 컬러 하나만 썼기 때문에 이제 모자를 분홍색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진짜 이런 상황은 우연치고 너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아이의 아버지로서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전 여자친구나 짝사랑했거나 아니면 첫사랑의 여자분이 내 아이의 친구 엄마로서 등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을 썼는데, 그러니까 소설가님들, 그러니까 글을 쓰시는 분들 너무 대단하신 게 그 문장, 글인데요, 텍스트인데요, 읽으면 그 상황이 쫙 펼쳐지게끔 아주 생생하게 글을 잘 써주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누가 봐도 연애소설에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첫 번째 단편 녹색 재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함께 해보는 따로 또 같이 하는 독후 활동이라고 해서 2강을 진행할 건데요. 강의 자료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내가 쓰는 연애소설. 제가 이렇게 좀 거창한가요?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요. 책 제목은 누가 봐도 연애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쓰는 연애소설이라는 건 어떨까요? 첫 시간에 1강에서 리딩 코칭을 얘기했잖아요. 리딩 코칭에서 리딩 크리에이팅까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쓰는 연애소설, 크리에이팅하는 나의 소설은 무엇일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독후 활동하면 책을 열심히 읽었고 이제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독후감 써봐요. 이 책은 어땠나요? 이 30편 중에 뭐가 가장 재밌었나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북토크.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독후 활동이긴 한데요.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reading and creating이니까요. 내가 쓰는 연애소설은 어떤 걸까? 나의 이야기, my love story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설을 쓴다는 게 뭔지 우리 이기호 작가님께서 하신 멋진 말씀이 있어요. 소설을 쓴다는 것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아끼는 마음이 절반이다. 소설을 쓴다는 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아끼는 마음이 절반이다. 역시 정말 멋진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한 발짝 나가서 이렇게 말해보고 싶었어요. 그리워하고 아끼는 마음이 드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는 순간이 이미 소설 창작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또 이제 군 입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구나 그리워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부대 안에서 있으면서 보고 싶은 분,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그리운 사람 떠오르시죠? 그 한 사람을 떠올려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미 소설 창작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리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글을 한번 써보는 거죠. 어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써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미 소설 창작의 길로 들어가신 여러분을 이제 환영합니다. 소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시 한 편을 갖고 나왔는데요.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시 낭송 이런 거 좀 목소리가 낭낭해야 되는데 제 목소리가 이렇게 시 낭송하는 분들처럼 낭낭하진 않은데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 봄길 정호승 시인님이 써주신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스스로 사랑이 되는 사람.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봄길이라는 제목의 정호승 시인님의 시예요. 정호승 시인님은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시인님이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시인님이신데요. 아니 갑자기 왜 소설 이야기하다가 시 이야기를 하시나요? 라고 의아해하신 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소설 창작을 위해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한 명 떠올려 보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여자친구도 없고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엄마를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 쓰고 싶지 않아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봄길 정호승 시인님의 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랑이 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소설이라고 해서 꼭 내가 아닌 다른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나이가 점점 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한번 연애소설을 써보는 것도 좋겠다. 아니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 그런 거를 써봐도 좋고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사랑이 되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정호승 시인님의 이 봄길이라는 시는 굉장히 좀 길어요. 장편시인데 그 중에 스스로 사랑이 되는 사람이라는 파트만 제가 뽑아서 읽어드린 거예요. 시 낭송을 잘 하진 못했지만 한번 더 북스타그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크 활동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오늘은 북스타그램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SNS 여러 가지 할 때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인스타그램일 거예요. 그거를 조금 활용해 보았는데요. 그렇다고 똑같이 인스타그램처럼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좀 가볍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도크 활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북스타그램이라는 말을 써봤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독후감 과제, 서평 쓰기 과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후 활동은 독후감을 써내세요. 서평을 써내세요. 이런 게 아니라 북스타그램 형식의 독후 활동을 함께 해봅시다. 이런 거예요. 누가 봐도 연애소설에는 30편 정도의 소설 목록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30편 소설 앞에 차례 보면은 목록이 있어요. 차례가 있는데 이제 녹색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일단 목록을 보면서 각 소설에 별표로 평점을 매겨보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약간 영화 리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맛집 평가할 때도 하죠. 그래서 보면 맛있는 거 먹었으면 음식 사진 찍고 맛있어요. 제일 맛있으면은 별을 몇 개까지 주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가장 높은 평점의 소설 제목을 댓글로 달아주거나 아니면 우리 오픈 채팅방이 우리끼리 보기엔 더 좋으니까 거기에 달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별점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별을 이제 만점을 별 5개로 설정을 할게요. 만점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별 5개를 해서 별 4개에서 5개 정도면 정말 재밌다, 잘 읽힌다, 감동받았다, 몰입했다, 유익했다, 나를 돌아봤다 뭐 이런 주요 반응까지 예시를 했는데 어쨌든 잘 아시죠? 마음에 드는 소설에다가는 별 4개에서 5개 정도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아쉬운 점보다 훨씬 많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별 3개, 괜찮았다, 무난하다. 좋은 점 반, 아쉬운 점 반, 비슷비슷했다 라고 할 때 별 3개를 매겨주시면 되고요. 또 별 2개 이하, 그러니까 별 1개나 2개 정도만 주는, 별을 아주 조금 주는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렵다, 잘 안 읽힌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몰입이 안 된다, 불쾌하다, 뭐 이렇게 사실 우리가 작가님들이 정말 정성껏 열심히 잘 써주셨지만 독자인 우리가 반응하는 건 우리의 자유이자 우리의 권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정말 재미없는데 재미있는 척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아들이 19살 고3인데요. 누가 봐도 연애소설이라는 책 제목을 딱 보자마자 제가 강의 자료 준비하려고 책을 꺼내놨는데 책을 딱 가져가서 읽더라고요. 아니, 재밌어 보였나 보죠? 그런데 어때? 책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던데 라고 여자친구가 전혀 없는 10대 남학생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웠나 봐요. 제가 봐도 첫 번째 나온 편은 이제 저처럼 나이가 있는 자녀가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로서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리고 과거에 첫사랑 그리고 헤어진 그런 시련의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와닿는 재미있는 소설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막 지금 여자친구가 첫 번째 여자친구인데요. 아직 헤어진 적 없어요 라고 하면 와닿지 않겠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그런 소설 목록에 내 기준대로 그냥 편안하게 별 5개를 줄지 1개를 줄지 아니면 3개 중간 정도를 줄지 결정해 보시면 돼요.
또 북스타그램의 특징은 이제 가장 높은 평점을 매긴 소설 속에서 꼭 나누고 싶은 한 문장만 골라서 이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문장, 여러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속에 와닿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이 정말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장 하나를 골라서 그냥 편안하게 써주시면 돼요. 네, 오픈 채팅방에 써주시면 되고요. 아직 이제 책을 다 못 읽으셨기 때문에 오늘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2주 후에 다음 시간에 만나기 전까지 채팅방에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꼭 다 지금 당장 댓글로 쓰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문장을 했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소설, 녹색 제외. 제가 이걸 너무 와닿게 읽었나 보죠.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제 우리 아들이 고3이니까 초등학교 때 벌써 한 10년 전, 10년 가까이 됐을 때, 그때 녹색 모자를 딱 쓰고, 녹색 어머니의 깃발을 들고, 봉사활동 했던 게 막 떠올라서, 그때 우리 아들의 귀여운 모습, 그땐 어린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들이다, 막 이렇게 놀리는데요. 정말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의 모습도 떠올랐고, 그때 그 상황이 막 떠올라서, 물론, 맞은편에서 봉사활동 해주신 분은 다른 친구 어머니였는데요. 사실 우리 봉사활동에 남자분 한 분 있었거든요. 그 친구 아빠, 우리 아들의 같은 반 친구의 아빠께서 직업이 한의사셨는데요. 한의사셨는데, 한의원이 워낙 커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직원 의사 선생님들도 많아서 원장님이셔서 매일 출근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하지 않는 날에 그 녹색 어머니회 모자를 쓰고 녹색 아버지시죠? 그렇게 봉사활동 했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너무 부끄러워하셔가지고 다 이제 엄마들만 있고 혼자 아빠가 녹색 모자를 쓰고 계시니까 부끄러워하시면서 봉사활동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은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아빠 너무 부끄러워하셨던 모습도 떠올랐고 굉장히 와닿았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문장이죠. 길 건너편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어때요? 굉장히 짧은 문장이에요. 길 건너편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첫 문장으로서 갖고 있어요. 네 번째 소설 제목은 삼각김밥보단 따뜻한 이란 제목이에요. 삼각김밥보단 따뜻한. 이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여성분이 주인공이고 편의점 앞에 김밥이에요. 근데 그 조그만 김밥집에는 이제 젊은 남자분이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힘든 점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 들어서 좀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시간에 어디 다른 데를 못 가니까 편의점 안에서 간편식 뭐 대표적인 거 삼각김밥 있죠. 그런 걸로 끼니를 때우곤 한다 뭐 이런 거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네 번째 소설에서도 이제 여주인공이 유통기한에 이제 임박한 그런 삼각김밥을 이제 먹으면서 식사를 대신 하곤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김밥집 사장님, 같은 또래의 젊은 남자 사장님이세요. 그분이 어느 날 김밥을 막 사면 따끈따끈 하잖아요. 김밥을 막 싸서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 뭔가 썸을 타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데 이 여주인공에게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어요. 서울에서 있을 때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지방에 내려와서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우라는 남자분이 옛날 헤어진 남자친구인데 어느 날 정우가 딱 나타난 거예요. 정우는 나를 데리고 무작정 김밥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도 첫 문장이에요. 소설의 첫 문장. 어떤 느낌이 있어요? 정우가 누구지? 김밥집으로 들어갔다고? 네, 무작정 들어갔다. 뭔가 호기심이 느껴지는, 궁금증이 유발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소설의 첫 문장은 독자를 좀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뭔가 좀 강렬하게 와닿는 문장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좀 강박관념이 작가들에게 있는데요. 정말 이기호 소설가님, 이기호 작가님의 소설들을 보면 진짜 첫 문장들이 정말 좀 대단해요. 굉장히 평범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뭐지? 읽고 싶어지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문장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소설의 첫 문장이 다 했다. 이런 말 하는데요. 사실 첫 문장에서 독자를 끌어당기지 못하면 좀 많이 성공하지 못한다. 막 이런 게 있어서 소설의 첫 문장의 중요성, 또 소설의 첫 문장이 다 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또 단편 소설, 굉장히 초단편이죠. 굉장히 짧은 이번에 누가 봐도 연애소설 속의 작품들은요. 굉장히 분량 자체가 짧기 때문에 더구나 간결하면서도 궁금증을 유발하는 문장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의 첫 문장이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막 이럴 정도로 재밌게 잘 써주셨어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을 제가 소개할게요. 그의 눈빛이 흔들림을 보고야 말았다. 이건 제가 쓴 소설의 첫 문장이거든요. 제목은 명확한 난투극이라고 해서 좀 제목이 좀 자극적인가요? 난투극을 벌이는? 그런데 그 소설의 첫 문장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제 소설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리딩하고 크리에이팅까지 한번 해보기로 했잖아요. 내가 쓰는 소설. 누가 봐도 연애소설을 읽고, 이야기하고, 별점 평가하고, 서평 쓰기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소설 한 편씩, 연애소설 한 편씩을 써보는 거 해보기 위해서요. 제가 쓴 소설도 한번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소설의 첫 문장 쓰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일반인들이? 그리고 저 평생 소설 한 편 안 써본 사람에게요? 라고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소설의 첫 문장만 한번 수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들 한번 읽어보고 내 소설의 첫 문장은 어떻게 써볼까? 이렇게 연습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유명한 작가님들 아주 재미있는 소설의 첫 문장들만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 전에 이제 단순한 독자로서만 책을 읽을 때는 그저 그 책의 재미 속에 빨려 들어가서 이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독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크리에이터, 저자이자 작가로서 발돋움을 할 때는 좀 책을 한 권을 읽더라도 다르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가로서 시작할 때, 작가의 생활을 시작하고 싶을 때 굉장히 그전과는 다른 독서의 패턴을 보였던 것 같아요. 좀 더 분석적이 된다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당장 이제 뚝딱 한 편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그리고 이런 독서 코칭이 8월, 9월, 10월 총 3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니까요. 10월에 종강할 때까지 한번 써보셔도 되고 그 이후에 완성이 되더라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제대 후에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저에게 언제든지 이 정도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라고 저를 독자로 초청을 해주시고요. 또 저에게 피드백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재밌게 읽고 성실하게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토크라고 북스타그램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북토크 또 가볍게 해보면 좋겠죠. 누가 봐도 연애소설 그 이야기 속으로 풍덩 들어가는 게 좋을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편씩 연애소설, 나만의 연애소설을 써봐야 되니까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까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짝사랑 아니구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이러죠.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첫사랑 선생님 대학생 때 여자친구 있지 않으셨어요? 뭐 연애 이야기 해주세요. 뭐 만약에 결혼하신 선생님이면 사모님 만날 때 어땠어요? 라든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 제 러브 스토리를 소개할까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시다고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짠! 제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연정 작가의 기농 이야기라고 책인데요. 이 책 내용 속에 보면 저의 연애 소설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 리딩하고 크리에이팅 하는 단계, 나만의 연애 소설 쓰기 그 독후 활동에서 저도 한 편 써볼 건데요. 딱 떠오르는 게 제가 기농 이야기라는 책을 쓸 때 약간 농사일기 같은 느낌으로 썼지만 저의 일상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제 남편과 일어났던 일들도 있고 또 이 책을 집필할 때 제가 글을 쓰고 그림을 남편이 그려줬거든요. 그래서 글과 그림을 함께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누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연애했을 때 왜 좀 결혼 생활하면 연애했을 때처럼 그런 다정다감함도 없고 좀 일이 바쁘니까 바쁜 일상 속에 묻혀 있었는데 이 책을 같이 함께 작업하면서 예전에 좋아했던 즐거웠던 연애하던 시절도 떠올릴 수 있었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속에서 소재를 끄집어내서 연애소설을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원님들, 우리 용사님들은 지금 진행 중인 연애 이야기를 소재로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꿈꾸는 이상형이 있잖아요. 이상형을 주인공으로 해서 써도 되고요. 아까 정호승 시인님의 봄길처럼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써도 되고요. 다양하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치로서, 가연정 코치로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짠! 여기 사진 속에 등장하는 분은 저희 시어머니인데요. 제가 종갓집 며느리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다 보니까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거든요. 아버님께서는 3년 전에 작고하셨고 저희 어머님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요. 어머님이 지금 밭 한가운데 계신 모습 제가 너무 재밌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계속 이제 도시 생활만 하다 보니까 이런 풍경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면 이제 친환경 농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이 정신없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초제라든지 풀을 이제 죽이는 그 약이 가장 좀 독성이 강해서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잡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님이랑 저랑 같이 밭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잡초를 막 뽑아요. 하나씩 둘씩 뽑을 때 저는 글쎄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회사 다닐 때도 전국 1등을 기록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고 좀 뭔가 성실한 편이라 그런지 이렇게 많은 잡초를 빨리 뽑아야 돼 라는 생각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님하고 막 일을 하면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보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얘야 싸먹싸먹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싸먹싸먹이라니요. 뭐지?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본 단어였어요. 교과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 시험에 나온 것도 아니고 도대체 싸먹싸먹은 뭘까? 그런데 이제 바쁘게 일하시는 어머님께 어머니 싸먹싸먹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여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나도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니까
대충 상황을 보고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싸목싸목을 뭐라고 받아들였을까요? 혹시 우리 수업 듣고 계신 용사님들 중에 싸목싸목 뜻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싸목싸목? 그래서 알겠어. 빨리빨리란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얘야 싸먹싸먹 해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니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라고 속으로 되뇌이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더 빨리빨리 했거든요. 그러나 이 뜻을 알게 된 지는 담양에 내려와서 한 4년 정도, 너무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죠. 4년 차 됐을 때야 알게 됐어요. 싸먹싸먹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댓글창에 넣으세요. 사실 싸먹싸먹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천천히라는 뜻이에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도 해서,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 시부모님도 모시고 또 자녀도 낳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시험 보듯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100점 만점을 받아야 돼. 내가 반에서 1등을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성과 측면, 그리고 좀 조급한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그런 공통적인 행동 패턴일 수도 있는데요. 뭔가 성과 중심, 그리고 경쟁 중심의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제가 귀농을 해서 농부가 돼서, 그리고 나이 드신 저희 어머님이 84세시거든요. 나이 드신 부모님과 이제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는 정말 천천히 싸목싸목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동작 움직이시는 거 이렇게 보면 천천히 움직이시는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힘이 넘쳐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동작도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세요. 근데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시면서도 정말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일들, 특히 농사 분야에서 농사 일들 많이 천천히 차근차근 해내시는 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조급하게, 너무 빨리빨리, 너무나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일을 해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쓴 책들은, 이제 담양에 내려와서 쓴 책들은 좀 천천히 가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농 이야기라는 책을 낼 때도 남편과 함께 했었던 즐거운 일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농사 일을 제가 잘 몰라서 엉뚱하게 농사일에서 실수하는 모습들도 넣었지만, 이렇게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 어머님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마음을 담은 이야기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가 봐도 연애소설이라는 책을 읽고 뭔가 젊은 남녀 간의 사랑만을 소재로 하진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랑의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소재로 또 주제로 삼아서 글을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강사님, 누가 봐도 연애소설이란 책 한 권 다 읽지도 못했는데 이제 막 한 편 써내라니요 라고 부담을 갖지는 마시고요. 30편이 되는 이 짧은 소설들을 짬짬이 틈틈이 이제 자유시간에 읽어봐 주시고, 또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한번 찾아서 이제 별표도 매기고, 그리고 이제 읽는 것에서 이제 중단하지 말고, 그러면 나의 연애소설 한번 써볼까라는 그런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제가 코칭 강사로서 너무 보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소설이라는 건 사실 가상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픽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럴듯한, 일어날 만한 이야기들이 사실 소설의 소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이야기 또는 내가 겪고 싶은 이상형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글로 써보셔도 그게 어엿한 한 편의 소설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분량도 보면 누가 봐도 연애소설에 있는 분량 한번 페이지하고 분량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굉장히 짧거든요. 이렇게 짧은데도 이렇게 재밌게 한 편이 완성되는구나. 물론 이게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짧은 글 속에서 재미와 감동을 다 함께 버무려서 넣어야 된다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분량에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말이 안 되더라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완성이 된 소설이 있다면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작가로서 선배로서 피드백도 해드리고 또 내용이 정말 좋다 그러면 정식 출간의 기회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18명 이제 참여해 주시니까 정말 지금 30편은 아니어도 벌써 18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한 권의 단편 소설집이 탄생할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첫 시간부터 부담을 드렸나요? 소설을 쓰세요. 소설 한 권씩 쓰세요.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나도 소설이나 한번 써볼까? 쓸 수 있겠는데? 어렵지 않겠는데? 라는 느낌만 가지시면 되게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누가 봐도 연애소설에 관한 독서 코칭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오픈 채팅방에 그걸 더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유튜브 댓글보다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설한 것 담당자님께 이제 참여 번호, 참여 코드 번호,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안내 받으셔서 이제 들어오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책을 읽게 될지 소개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개인적으로 저에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오픈 채팅방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다시 또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 2주 후에 이제 함께 할 책은 원페이지 한국사 365라는 책이에요. 원페이지 365라는 책인데요. 책을 이제 책을 6권의 책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 갖고 계시지만 이 책은 누가 봐도 연애소설하고 다르게 어때요? 굉장히 책이 크죠? 크고 두껍고 네, 두꺼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책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꽂혔을 때 등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다 해서 책등이에요. 그래서 책등 자체가 굉장히 두껍죠. 누가 봐도 연애소설하고 비교해 본다면 두께 차이도 엄청나고 크기 차이도 많이 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2주 후에 이 원페이지 한국사 365를 함께 할 건데 벌써 한국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좋은 점이 정말로 한 페이지에 하나의 주제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 하나씩 돼 있기 때문에 읽기 편하고 짜투리 시간에 읽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잠깐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또 책 표지에 보면 굉장히 광고가 잘 돼 있죠. 세상의 모든 지식이 내 것이 된대요. 와, 세상의 모든 지식이 내 것이 된다면 정말 좋겠는데요. 진짜 상식이 풍부해지고 똑똑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책의 이제 또 소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 수업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면을 담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365일 하루에 하나씩 읽기 때문에 365가지의 사건, 장면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나씩 읽어보면서 한국사에 대해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와,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인데? 라고 전 느꼈거든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한국사 시험 점수 잘 받으셨나요? 저는 한국사 점수가 가장 낮았어요. 고백하자면
국어나 영어나 수학, 주요 과목, 국영수 세 과목은 굉장히 잘했는데요. 유난히 한국사 성적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외워야 되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한국사를 잘하는 친구들, 한국사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의 특징을 봤더니 이렇게 한국사에 얽힌 스토리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이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못 읽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이제라도 원페이지 한국사 365를 통해서 좀 풍부한 한국사 지식을 얻기를 저도 희망하고 또 우리 용사님들도 함께 잘 읽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좀 남학생 친구들이 한국사 잘하고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잘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강의 자료에도 있는데 365일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365일 체크리스트라는 게 여기 책 안에 있어요. 뭐 따로 이걸 프린트할 필요는 없고요. 이 책 안에 보면 있기 때문에 책 속에 부록처럼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읽었는지 이제 체킹해서 볼 수 있고요. 좀 뭔가 목표를 갖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제가 초대장을 드릴 건데요. You are invited. 제가 있는 이제 농장 주소이고 책방 주소는 이제 읍내인데요. 거기는 좀 다른데 저희 블로그와 이메일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이제 책을 읽다가 좀 코칭받고 싶은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대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독서 코칭 가현정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독서는 무엇이라고 했죠? 만남이라고 했죠? 책의 저자와 그리고 독자인 나와의 만나는 그런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요. 독서는 힘들어요, 과제예요, 이런 생각을 좀 버려주시고 즐겁고 신나는 병영 독서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온라인, 그 카카오톡 댓글 창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세요. 고맙습니다.